예, 이어서 컨벤션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챕터 11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249페이지입니다.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제를 아마 시간 한번 해보고 이게 아마 러닝타임이 아마 50분 이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과제를 이번 주는 좀 줄여주는 걸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 컨벤션 산업의 현황입니다. 미국이죠. 컨벤션이 개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그 컨벤션 전담 기관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보시죠. 뭐냐면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 여기 보시면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 이거 약자 꼭 기억하세요. 항상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오고 일반 시험에서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국내 행사가 개최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많고요. 또 미국의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는 900개 도시나 지역을 대표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벌써 50개의 스테이트, 즉 주가 있잖아요. 이게 한 주,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저희 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50개 나라가,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니까 900개 도시나 지역을 대표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지역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방문객 유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제방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방안을 보면 컨벤션 센터 건설은 왜 하냐? 왜냐면 다운타운이 쇠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슬럼화가 돼요. 그러면 그 도심이 빅몬 지역이 생기잖아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면. 그러다 보니까 슬럼화가 됩니다. 공장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면 슬럼화가 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요. 결국 집값 문제죠. 여기도 폭등하니까 못 사시는 외곽에 사시다 보면 그래서 신도시를 우리나라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심 내 부적격한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에 그거를 새로운 도시 기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 또 일단 만들면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고용 노동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벤션 참가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광 도시에 우리가 일부러 컨벤션 센터를 건립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각국의 경쟁 성장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한 차원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내용과 규모, 그 다음에 국제회의 과거 개최 실적,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유럽에 이제 EU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럽과 관계된 많은 이제 있는 데가 이제 벨gium에 안이 있죠. 다음 일본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컨벤션 도시 조성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컨벤션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그렇죠. 컨벤션 내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센터부터 만든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싱가포르가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를 보면 싱가포르는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했고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는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컨벤션 유치,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각국의 언론, 정부 관계자들 상대로 홍보에 적극적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오타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형식이 안 맞죠? 좀 수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좀 와열이 안 맞네요.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로서는 이 선택세일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1995년 했고 이 100만, 그쵸? 평방미터, 이거 피트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트, FEET, FT라고 쓰죠. 규모의 국제회의장과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 12,000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되죠. 오피스 빌딩, 오락시설, 쇼핑센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없죠. 문화재청 이렇게 있지만 문화관광부 하나의 관광청이 없어요. 그냥 한국관광공사가 그걸 공기업 형태로 하고 있죠.
그 문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관광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관광으로 그 중요성의 좀 인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몰려 있는 거죠. 서울하고 제주, 강원도 쪽으로만 이제 몰려 있는 거고요. 컨벤션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특히 여기 의료, 또 금융, 그쵸? 디지털 미디어 산업, 그 다음에 환경공학, 금융산업, 관광산업단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딱 봐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지에 있고, 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그 동일한 게 뭐냐면, 외침을 당한 적이 없어요. 서로 내부에서 싸웠지. 그래서 지금 또 말이 많지만 태국 왕 쪽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한국 컨벤션의 현황과 문제점인데요. 물론 이 책이 쓰여진 게 이제 개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 정책적인 게 좀 많고 실무적인 것보다는 좀 적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이요, 초기에는 우리 모든 대부분 산업이 그래요. 정부 주도의 산업이고요. 정부 주관에서 국제 행사 개최를 계기가 됐어요. 뭐 그쵸? 올림픽, 월드컵뿐만 아니라 각종 에이펙 총회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컨벤션 산업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없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 산업이 이제 정부 주도로 발전을 했다가 현재는 기업 위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롯데호텔하고 힐튼호텔 같은 경우에는 1979년과 1983년에 개관과 동시에 국제회의 잠조 수행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국제회의 담당을 판촉부 소속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한국 호텔 산업의 문제점이 있어요. 호텔 외부의 문제점은 문화관광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시절부터 새마을운동과 동시에 뭐 했냐면은 이제 무역, 이제 코트라에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제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무역 강대국이 될 수도 있던 게 그 영향이 있죠. 대기업 위주로 했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선택과 집중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다 못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쇼, 무역박람회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회의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전문적인 인력, 뭐 동시통역까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나 쇼가 아니라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시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나눠져 있어요. 즉 하나는 문관부 소속이고 하나는 산자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이원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문관부는 우리가 주도다, 우리는 산자부가 전통과 이거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을 정책적 육성에서 체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국제회의들과 관광이라도 연결이 있으니까 문관부가 맞을 것 같은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건 뭔 소리냐? 1970년부터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컨벤션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대교시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거가 조금 옛날 데이터였죠.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없고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한계가 있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요. 뭐 몇몇 개 국제회의 관련 학과가 계속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다. 그거는 말씀한 대로 컨벤션 시설 자체가 지역적 평준돼 있겠고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은 흔히 말하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도 갈 데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신입사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직장이 컨벤션 센터를 가고 싶어도 몇 개 없잖아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마 이름을 바꿔서 그냥 같이 뭐 호텔 관광 컨벤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K대 4년제 K대에서 처음에 이제 4년제로 승격된 다음에 90년대 말로 기억해요. 2000년 초반에 이제 컨벤션 학과를 만들었는데 폭망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컨벤션 학과가 몇 군데 있어요. 4년제도 제가 보니까. 이제 근데 호텔 관광에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이런 데도 있고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하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문 인력인데 갈 수 있는 이제 원하는 전문 인력 이거는 이제 PCO를 말하거든요. 컨벤션 오거나이저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여행사 성격이 좀 강해요. 이 대행사가 하는 게 이제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스라고 하면 PCO는 이제 국제 회의를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컨벤션 센터나 이제 문관부나 관광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이 전문 인력들인데 이 PCO가 처음에 가면 박봉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 환경이 아무래도 기간이 단기간에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은 고급인데 처음에 경력이 없을 때는 그 그러니까 월급이 좀 작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컨벤션 이거 탔을 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PCO는 저도 그랬어요. PCO는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힘들고 결국 용역업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컨벤션 센터는 근데 몇 개 없었고, 저 때는 더 없었죠. 몇 개. 근데 3-4개밖에 없었으니까, 제주 ICC나 뭐, 코엑스나, 팩스코나 이렇게 한 3-4개밖에 없으면, 거기에 신입사원이 실제로, 아주 단적인 예로, ICC 제주를 말씀드리면, 신입사원들 온 고급 인력들이 대부분 여러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 아는 뭐清華대, 북경대, 뭐 영어 인력이다 그러면 뉴욕대 뭐 이런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에 왜냐면 언어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번역하고 거기 시장 조사하고 그런 거고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는 인력들은 이제 팀장급들이고 그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들은 이제 또 지원이 뭐 몇백 대 1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몇 개 없으니까.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는, 그죠. 그래도 이제, 뭐, 솔직히, 그래서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자격증 제도를 4년제 관광과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호텔 연애. 그래서 호텔 연애를 더 강조해서 이번에도 수업을 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PCO는 갈 수 있어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PCO를 가는 게 보통은 이제 큰 데를 간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전문도 있지만 대부분 여행사에서 같이 하거든요. 관광 프로그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사를 전문 인력으로 가는 그런 여행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히 메리트가 좀 없는 거죠. 연회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컨벤션 자격증이 있으면 호텔, 연회, 컨벤션 다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대학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자격증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행히 우리나라가 컨벤션 많이 유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역 경중이 좀 있다. 왜냐면 이게 컨벤션을 유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계속 개발 중이거나 그런 노력이 많이 천문학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쇼핑센터도 해야 되고 카지노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하고 있는 게 이번 송도지구 뭐 인천 카지노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게 컨벤션 센터만 달랑 만들어 가지고는 뭐 회의나 국내용이나 이런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컨벤션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미약합니다. 말한 것처럼 유치 지원층이 미흡하고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연계 상품이나 이벤트, 그 다음에 특별 숙박 요금 적용 같은 게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어찌됐든 이래서 11과를 마치고요. 1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과는 국제 유치 및 개최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저번에 컨벤션 산업론 할 때 어느 정도는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회의는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하고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정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애니월 세리머니 그쵸? 그런 것들 있죠. 매년 일어나는 연례 총회 이런 것들이고요. 회의 개최지 결정은요 국제기구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전회의 그쵸? 회의 결제 이게 뭐냐면 항상
다음 거, 우리도 올림픽도 그러잖아요. 다음 거를, 그쵸? 8년 전, 후 거를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전전 회의에 회의 개최 시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지역 안배를 해요. 이번에 아시아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유럽. 그래서 여기 유치할 때 선정 과정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말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5대형 6대주죠. 6대주를 돌아가면서 뭐 이번엔 저번에 아프리카 있으면 이번에는 어디 아시아가 된다 아니면 유럽이 된다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요. 개최 가능성을. 그래서 이 후보 조건을 보시면 개최 규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회의 실적이나 회의 테마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나라가 이게 똑같아요. 실적이 있는 데가 계속 이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 제주 이쪽에 계속 갔다 오는 이유가 그거죠. 실적이 좋고 특히 이게 안전성, 그리고 그다음에 성공성,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갖춰 있는 곳들이잖아요. 포지셔닝도 잘했고요. 서울은 뭐 종합적이고 제주도는 휴양지, 그다음에 부산도 휴양지지만 약간 해양, 그렇죠?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요. 개최 규모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동반자 수를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 몇 명 정도 참가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일단 잠시적으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최 도시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회의 규모를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예요. 이제 이번 회에 그쵸? 금해의 추정 규모와 과거 예산을 참고해서 우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저기 유치할 때 얼마 들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거예요. 회기, 시기, 종례 회의 시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본부의 의향이나 전 회의의 회의 개최에 입각하여 회의 주제나 개최국의 특수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회기나 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의장이 그쵸, 수용태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의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회의 규모, 회의 형태에 상하는 회의장 선정뿐만 아니라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회의장, 그렇죠? 여기 보시는 회의장이나 전시장, 호텔, 기타 이런 기능적인 배치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타 외국인 대상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언어 서비스가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출입국 관리국, 그쵸? 그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 관계자 참가 가능성이나 기타 특수 사정, 그쵸? 이런 점검이 충분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요. 국제회의 유치입니다. 입 후보 표명을 해야 돼요. 입 후보 취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 의의를 비롯해서 회의시설을 포함한 수용체제, 즉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3만 명이 와도 우리 다 숙박시설이나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게 완비가 되어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관광지로서 특히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여해야 하는데 거기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또 여행도 같이 하니까 문화유산, 자연경관, 쇼핑,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쇼핑으로, 이게 바로 홍콩이죠. 홍콩이 뭐 섬나라에 뭐 보기에 있어요. 조그만 도시국가에. 그렇지만 쇼핑으로 포지셔닝, 금융,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저쪽 보면은 제가 홍콩을 원래 책 교재는 있죠. 홍콩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상하이도 그렇지만 결국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갔는데 막 최루탄하고 시구하고 막 그런데 뭐 물 머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정세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콩은 저는 이제 컨벤션 도시로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지금 저게 이제 계속 이렇게 위중 갈등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후 등 회의 개최 장소로서의 쾌적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아마 그 홍콩에서 떠나는 금융이나 이쪽이 역으로 상하이나,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분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그쪽 기업들은 이제 상하이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외국 자본들은 오히려 싱가포르로 가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 활동입니다. 유치 경쟁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 임원이나 책임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회의 시설이나 우리 수용 능력, 관광 매력을 홍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 그 집행위원회,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집행위원회를 하게 되면 보통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끼는 경우가 많죠. 왜? 그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런
정부에서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회의 시설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기반 일단은 그런 절차를 빠르게 사람도 섭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어, 그 비용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스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 총수다 보니까 감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본부 임원에게 정부 관계자, 도지사, 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그 다음에 관련 학회, 회장, 회의장들을 초청장으로 송부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소개의 팜플렛, 그쵸? 호텔 회의장, 전시장, 시설 소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뛰어난 주거 환경이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강원도까지 진짜 편해졌잖아요. 분당에서 1시간이면, 그쵸. 강릉이나 원주를 갈 수 있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한번 유치가 되면, 주민들의 그 생활 수준도 되게 높아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 분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랑 똑같아요. 교육도 엄청 시켰죠. 진짜 극명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텔 마지막 일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 중국의 단체 이제 시골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면 어글리 코리안 말 들었고 그랬던 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이죠.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내 동네에서 했던 행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 경험도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쵸? 막 여름에 위통을 벗고 그쵸? 팬티 차림으로 뭐 로비를 다니신다든가 또 그런 모습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뭐 기겁을 하시죠. 일본 손님들은 특히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위통 벗고 막 다니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일본 분들하고 이제 중국 분들하고 층 나눴던 경우도 이렇게 각 객실 배정할 때 그랬던 기억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뭐 여가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개별 관광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런 모습이 없어졌죠.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그래서 설치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입후보 직전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입후보의 결과 그 개최가 결정되면 준비위원회는 최고의 의사결정인 조직위원회, 그쵸? 요 조직위원회 똑같아요. 국제회의나 자꾸 내가 월드컵 이런 건 행사 아니에요? 맞아, 똑같다고요. 그쵸? 절차가 비슷해요. 그쵸? 어, 우리는 형 방식만 다른 뿐이에요. 스포츠 행사냐, 이벤트냐, 아니면 회의냐, 그냥 이런 준비 과정, 유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국제회의의 유치 절차는요, 국제기구 가입한 국내 기관의 유치 의사, 인텐션, 즉 의도라는 거죠.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확정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냐 이거죠. 예산 확보 가능성, 인력 확보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하고 이런 큰 국제회의는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부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domestic agreement죠. 정부 차원에서 국제회의 개최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요거 보시면 국무총리 산하에요. 그 행정조정실이 있어요. 거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국제회의 한번 유치하는 게. 국제기구 본부에 개최 신청서를 하게 되면 이제 비딩을 합니다. 즉 입찰 방식이죠. 회의 시설을 답사팀을 아니야 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그 개최지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러 와요. 회의 시설을 소개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쵸? 뭐 거의 원어민 그리고 우리말 하면 되지만 여러분 안다는 뭐 K, S대 그쵸? 우리 국내 탑3라고 하는 그 호텔 관광 저도 거기 중에 나왔지만 이런 회의 시설이나 소개하고 선전하는 홍보 영상을 외국인들 상대로 하려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능하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호하는 거죠. 그냥 그 현지에서 인맥도 있겠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그 나라의 탑 클래스의 이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컨벤션 센터, 특히 코엑스는 이제 한국무역협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뭐 공공기관이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뽑는 거 보고 실제 된 친구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를 딱 보면 뭐 공공기관 다 그래요. 다 일괄적으로 800점 이상이고 인적성 검사하고 이러지만, 뽑아놓고 보면은 코엑스 같은 경우는 900점이 다 넘거든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있는 거죠. HSK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들을 알고 있을 때 일단은 현실적으로 호텔 연회장에 가야 되고, 호텔 연회를 여러분들이 가실 때 5성 호텔만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5성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여러분 뚫기 위해서는 말했듯이 모스, 커말, 그렇죠? 이런 거 다 우리 배웠지만 펑션 시트 뭐 이런 거 다 할 줄 다 엑셀로 작업하거든요. 그리고 5성 호텔들을 총집해있는 데는 다 외국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토익 점수, 토익 스피킹, 또 하나가 뭐겠어요? 컨벤션 자격증 따면 아주 그쵸? 차별화된 그런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식제입니다. Official Invitation이에요. 개최 의사를 확인하고 참가 대표의 비자 발급을 서약하고 항공료를 할인 보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voting을 합니다. 우리가 Official Invitation을 이렇게 딱 하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 있는 국제기구 이사회에서 표결하고요. 필요시 효과적인 우리가 형식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로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최지 확인 공식 서한을 접수합니다. 컨퍼메이션을 하고요. 개최로 선정됐습니다. 확인하고요. 전담팀이 만들어져 호스트 커미티가 구성돼서 회의 준비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각은 국제 뭐 그런 이벤트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회의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준비를 한다. 그것만 틀려다. 전반적인 건 비슷해요. 회의 성격 및 취지 파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최할 회의의 목적,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회의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서 개최되는지를 규명을 해야죠. 왜 이곳이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후 회의 개최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지만 어떤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러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피드백을 받게 되죠. 왜 떨어졌고 어떤 준비 과정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다음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2회 이상 도전한 데가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도 저기는 의지가 강한 걸 어필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준비가 점점 잘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3번 만에 도전 만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만큼 브랜드를 알렸기 때문에 그렇죠. 회의 성격이나 개최 취지에 따라서 회의 개최 준비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요. 회의 개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의 주제 설정 등 해당 회의에 적합한 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국제회의 큰 거는요, 뭐 2년, 뭐 아니면 4년 똑같이 이러니까요. 한 번 놓치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잘못하면 12년을 기다려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말하면 6대주를 돌잖아요. 이런 성격의 회의가 있어요. 이 특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이벤트하고 다르게 우리는 만약 떨어지면 다음 연도, 다음에 벌써 이제 4년 턴에서 12년 만에 도전 이런 식이 되지만 여기는 잘못하면은 뭐 2년 만에, 보통 2년이거든요. 그럼 12년 만에 그냥 한 방에 12년 만에 개최 기회가 와요. 물론 이런 회의가 많지만 회의의 성격이나 개최하는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마다 그래서 올인을 많이 하죠. 굉장히 유치 딱 들어가면요 정말 피말리게 PCO랑 컨벤션 센터 직원들이랑 아주 피말리게 일을 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한번 딱 유치하면. 그 다음에 개회 일자를 결정해야겠죠. 뭐냐면 개최 추진 중인 회의에 과거 개최 연역을 참고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나 기간 똑같죠. 잠정소 결정해서 본부 측에서 오거나이즈 커뮤니티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원기, 우리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찾아야겠죠. 그럼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지원의 유관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컨벤션 비즈니스 뷰로예요. CVB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국제회의 개최지, 기술적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국제노선 항공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모든 국제노선 취향 항공사는 각종 회의 참석 일정 수배,
기업도 그 수송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 용어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국제회계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타원공편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업체예요. 기업체의 제휴가 중요하죠. 왜냐면 인력도 제공할 수 있고 자금, 무엇보다 자금이죠. 또 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재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돼 있고 이들 업체는 대회와 제휴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후원자로 참여하게 되죠. 각 시도 관계 기관도 유치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교통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지하철도 놓여요. 버스 노선은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죠. 공항 통관, 숙박시설, 회의시설, 수송 등 사전 정보가 조정 사항에 대한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가입 단체입니다. 준회원 자격이라는 정부나 기업체, 협회로부터 회의의 기획이나 운영사의 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봐요. 이렇게 한번 유치하면 국제회의는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거의 올림픽에 준해요. 그러니까 연결된 게요. 자, 그래서 종전회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회의장이에요. 회의장의 지리적 조건, 그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최 예정지에 대한 적합한 접속사 여부를 여러분이 조사하거나 분석하고요. 참가 인원이죠. 그 다음에 3, 5회 정도 지난 대회의 참가자 수를 다 조회해서 평균을 내죠. 그래서 증감 추세나 재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의에 참가할 인원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회의 자문위를 받죠. 국내 회원들은 그간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회의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이제 자문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어디가 좋았냐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그리고 국제기구 본부에다가도 바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죠. 그쪽에서도 기술적 난제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당연히 성공적으로 우리 회의가 유치가 돼야 되니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개체지로 판명 난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그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재정을 확보해야죠. 개최지의 회원이나 이에 당사자의 재정 보조에 의하지 않고 주간 협회 휘하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각출을 한 자금이 있겠죠. 이런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통례고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비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홍보하고 하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회의 관계로 우리가 아셔야 되죠.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나왔어요. 필수 비용 내용이 나오죠. 프로그램 추진하거나 대회 준비하거나 당연히 스피커가 있겠죠. 스피커, 초청비나 투수시설 용역,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가 들어가죠. 준비하면서 계속 벌써 2년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요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기록 비품, 그 다음 프로그램 초청장, 그 다음 등록서, 회의 개최 통지문 운송, 그 다음에 행사 후에 우리가 의사록이라고 하죠. 결과 보고도 해야 되고 전시비, 배지 등 특수 그런 양식 기념품 제작비 등 이런 것들은 필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다 정도 알고 이 필수 비용하고 그게 아닌 거하고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의 비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비용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하다 이거죠. 프로그램 사이에 휴식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 그러면 그 중에 여흥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오찬이나 만찬, 커피 브레이크 같은 어떤 사교 행사를 하냐 그런 거죠. 연애는 조금 엔터테인먼트를 그냥 연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갭 해외식 행사나 그 다음에 관광비를 일부 대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산 짤 때 하는데 혹시라도 보통 10% 정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 비용을 책정할 때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그쵸? 이적게 날게. 그게 보수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비용이야 우리가 이렇게 회비를 15,000원, 2만원, 심하면은 진짜 국제행사 큰 거는 15만원 이러거든요. 20만원 이렇게 받아요. 100만원 받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보통 20에서 30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참가비가.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몇 명 인원수로 대충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정된 걸로 이 정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는 걸 하고 비용을 각각 산정을 해요. 필수 비용 위주로 하죠.
그리고 임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비용을 일부러 더 많이 떨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야? 전체 딱 비용이 나오면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가 우리가 벌고 가고 행사 유저하고 그 다음에 비용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 그러면 오히려 12억의 10%인 1.2죠. 1억 2천 정도를 예비비로 혹시라도 더 들 수 있으니 이 정도. 그게 마지노선인 거죠. 거기다 더 나가면은 적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원 확보입니다. 요원 확보는 우리가 대회 개최 12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기획 기초 단계에서 회의 전담 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별개의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위원회별 전담 요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회의 참가의 홍보 활동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국제노선 취향하는 항공사나 국제기구 본부, 유관기업체, 본부, 호텔 등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가 예상자 개인에게 직접 참가를 권유하는 서신이나 등록 양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발송하는 방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산업론을 우리가 했을 때도 나왔죠. 그래서 유치 방식이 직접 초청, 제한 초청, 제한적 오픈 초청, 완전 오픈 초청. 영어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직접 초청한다. 우리가 국빈 대우 해가지고 정부 주관이죠. 그래서 한 개국만 그렇죠. 딱 초대하는 거고. 요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제한 초청은 by closed bidding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까 지금 6대주를 순환하고 가는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아시아, 유럽, 북미만 딱 하는 국제. 그 다음에 제한적 오픈이면 의향선 3개를 받되 한 2-3개 국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제한적 오픈. 그래서 제한 초청, 오픈 초청 꼭 기억하시고요. 완전 오픈은 모든 회원국에. 그래서 직접 초청하고 완전 오픈 초청은 그냥 금방 하는데 이 2개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 가능 단체를 발굴하는 겁니다. 가능 단체 발굴 방법은요. 일단은 아까 말한 유치 의향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 ICCA라고 그랬죠. 거기 자료를 활용합니다. 대상 국제회의를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국제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특히 이 순서대로요. 한국에서 된 적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별 순회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개최된 적이 없는 국제회의는 유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 회의는 했지만 세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회의를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뭐 IT나 인공지능이나 그쵸?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회의를 유치할 가능성이 좋죠. 그래서 이걸 딱 조사를 하고 그 단체를 세이즈 콜을 합니다.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국제회의가 아니라 연회에서 판촉할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치 가능한 단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말대로 우리 호텔에서 이용한 적이 없는데 그쵸? 그리고 서울 지역 만약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면 제주도에 개최한 적이 없는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촉 지배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세이즈 콜을 해요.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 가능성 사전조사.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먼저 뭐 이메일로 한다든가 팩스를 보낸다든가 그런 걸로 정식 조사를 밟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단체의 국제회의 개최 능력, 조직이나 재정 능력이나 국제기구에서 활동이나 한국의 유치 가능성들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국제회의 유치 과정이에요. 유치 계획에 수립돼야 되는 건 유치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죠. 뭐냐면 유치 타당성,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쵸? 또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수지 분석, 그 다음에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이게 비딩이니까 입찰 방식이니까 경쟁국가 현황은 어떻고 협조 요청 기관이나 단체, 스폰서를 포함했죠. 유치 추진 일정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유치 대상 국제기구의 관련 사항을 보면 유치에 관한 제반 절차 문의를 하고요. 경쟁국가 현황 파악하고 유치 의향서나 제안서 포함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유치 계획서에 포함 내용은 초청 및 지지 서신, 그 다음 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출입구 항공 교통편, 회의시설, 숙박시설, 숙박용을 포함하죠. 회의 일정, 사교회 행사 일정, 수송 방안, 홍보계획, 소요 예산표, 조직계획 운영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2시간 동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유치 계획서.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청 및 지시, 그다음에 회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출입국 항공, 교통, 비자는 어떻고, 회의 시설은 어떻고, 숙박 시설 있고, 일정을 계획을 여러분 짜셔야 되고, 표로 사교 행사, 관광은 어떻게 하고, 수동 방안,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마지막 예산, 그렇죠? 그럼 운영의 조직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2시간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 제출 방식은 공식 제안서야 비딩 다큐멘트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식 제안하거나 비공식 제안서는 이제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입찰 방식으로 할 때 공식 제안을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먼저 세일즈 콜 형태로 하는 게 비공식 제안서고요. 그때는 문서나 비디오, 그쵸? 우리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비디오로 같이 이렇게 보내죠. 제안서 제출처는 공식 같은 경우 국제기구 사무소, 사무국이나 하고, 아니면 개최 장소의 결정권자, 거기에 이사나 개최지 선정위원회 등에다가 보내는 거죠. 국제기구 임원이 답사를 해야겠죠. 그 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답사 목적은 제안서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오고, 그때 12비나 이 NTO라는 게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내셔널 투어리즘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시설 확인은 회의 시장이나 숙박시설, 교통입니다. 답사 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의 준비 계획의 전반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뭐냐면 회의장이나 숙박시설을 답사하셔야죠. 주요 관광지도 관광지 계획이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 국내 유관 인사를 면담을 시켜서, 그쵸? 여기 이런 교수님, 아니면 이런, CEO, 이런 분들, 그 안면이 터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답사 비용은 또 처리를 잘 하셔야죠. 관리상 당연히 주최기관이 부담하고요. 너무 과다한 비용 부담이나 선물들은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원 가능한 분야를 반드시 명시해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시면 로비인데요. 로비는 다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일단은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국내 단체나 공사, 해외 조직망,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안 만나고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로비예요. 그래서 결국 대상은 개최지 결정권자입니다. 개별 접촉 홍보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기념품 전달이나 한국의 준비 사항을 브리핑 같은 게 로비예요. 그게 뭐 부정적인 이게 금품을 뭐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로비 활동 자체는 당연히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는 개최지 결정권자로 규모가 큰 기구가 담당하고, 이 PCO가 아까 말씀한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제이션,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기획사를 이제 미팅 플래너라고 하죠. 요걸 참여합니다. 그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비디오고요. 대략 길면 싫어합니다. 20분 단위로. 그래서 비디오로 임팩트 있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받아서 보통 한 40분 정도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발표자는 국내의 단체장이나 유치위원장, 국제기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원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시 출입국 절차나 개최도시 소개, 관광은 컨벤션 비즈니스 뷰로 관계자가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정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거죠.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제안서 내용 간결하고 요약하고, 경쟁국이 있을 때 경쟁국 대비 우리가 뭐가 졌나 그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최지를 결정됩니다. 뭐냐면 결정 방법은 합의나 투표 같은 국제기구 특성에 따라서 본인들에 맞게 결정 방법이 틀리고요. 결정 시기는 보통 1년 주기로 개최되는 건 2, 3년 전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결정이 딱 되면 전전에 보통 되기 때문에 이미 어떨 때는 4년 후 거를 하기도 하고, 보통 2년 후에 전에 이제 딱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호텔 수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2,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회의는 4, 6년 전에 벌써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애니얼 미팅 아닌 경우는 다 4년, 뭐 길게는 6년이고 2년, 2, 4,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의의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회의 직전 공식 행사, 뭐 환영연이나 개막 이런 후보국들과 결정권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그쵸? 분리 운용, 그쵸? 이게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세의 분리 의무를 판단해서 불리한 쪽이 양보하고 차기 회의를 기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만장일치를 하고 있는 WTO 사무국장 그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딱 봤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전부 다 뭐 몰리고 있죠. 그러면 그냥 멋있게 일단은 양보하고 다음에 유치하기를 이렇게 기약하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관례인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최지 결정 자체를 뒤로 미루고 중재에 나섭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에요. 시기는 개최지 결정이 딱 되잖아요. 그 되면 바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본부와 회의 개최 계약을 하고요. 회의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요. 분과위원회가 생깁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지고요. 회의 준비. 그러니까 각각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팀. 그게 분과죠. 그 다음에 회의 준비하는 수송 숙박. 그러니까 이제 수비한다고 그러죠. 호텔 수비한다고 그러죠. 호텔을 우리가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교 행사, 연애나 관광, 그러니까 여행사도 붙게 되는 거고, 홍보팀도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연도별로 한번 준비 기간별로 준비 과정인데, 연도별로 뭐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는 개최 일자 및 장소가 확정돼, 4년 전도 될 수 있고요. 어찌됐든 국제회의 개최 담당 임원의 현장 답사 필요 계약을 체결했죠. 사이트 인스펙션 하겠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객실을 블록하고, 즉 객실 수배를 들어가야겠죠. 국제회의를 하니까 요금 협상을 하셔야 돼요. 호텔별로. 그다음에 회의 시설을 계약해야겠죠. 그 다음에 3년 정도 됐을 때는, 이때는 5년 전에 가계약만 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전에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3년 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준비하고 만들고, 그쵸? 형태를 갖추고요. 시설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대부분 회의는. 3년 전부터 홍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차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개최지 소개, 객실은 어떻고, 회의시설 어떻고, 최종 계약 소요 예산 책정 및 본부에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잠정적인 예산을 확정을 이때 2년 전에 보통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관 회의 등 참가 홍보 2차 홍보물 제작하고요. 배포 주요 회의 프로그램을 확정을 짓습니다. 기조연설 누가 할 건지 키노트 스피커라고 하죠. 주제 발표자를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O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대행해주는 큰 틀은 조직위원회가 하고, 그 나머지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데가 바로 PCO죠. PCO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스폰서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최종 프로그램이 이때 나옵니다. 그렇죠? 1년 전에. 그래서 배포 국제기구 간부 최종 협상 답사를 하고요. 최종 예산 보고하고 승인 수송하고 관광 사교 행사 계획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자 점검하고 계약 등 관련 매체 광고 시작합니다. 6개월 됩니다. 회의장 사용 계획을 확정 지어야죠. 이제 6개월에는. 그 다음에 수송, 관광, 사교 행사는 부대 행사, 세부 계획이 이때 확정 등록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니까 초록도 받고요. 논문이죠. 논문 요약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실 블락을 해제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객실 크게 어느 정도 우리가 300실 쓸 거야. 이때는 몇 년 전이니까 상관없죠. 그렇지만 6개월부터는 실판매가 그 호텔 측에서도 이걸 못 팔면은 결국 조직위에서 다 물려주던가 그래야 되니까, 딱 이제 예약상을 보고, 1년 전부터 봤는데, 보통 이때 이제 예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호텔 예약이나. 이제 사람마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3년에 그 회의를 가고 싶지만 사정이 생겨서 안 되고, 한 달 전에 저도 어떤 행사를 가려고 했는데 겹쳐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이제 한번 1차 블럭을 블럭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인력 사용 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행사 용품이나 원고, 그 다음에 기념품,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전시자, 매뉴얼 제작 배포, 그 다음에 할인 등록 마감. 진짜 온라인으로 이제 받는 게 이제 3개월 전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온사이트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이 가장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개월입니다.
1개월 전 이제 뭐 피말리는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사무국 초청 인사대 항공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텝 그죠 이제 PCO 주관으로 현장 스텝 임시 인력 교육하고 객실 블락을 룸 블락이라고 하죠. 최종 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 전에 똑같이 가요. 그래서 호텔 판촉집엔 또 저도 컨벤션 그거 할 때 3개월, 1개월이야. 뭐 2달 전에도 했죠. 상황이 계속 있어서 한 달 단위로 3개월부터 한 달 단위로 하고 최종을 이제 컷오프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컷오프 이제 해제한다. 그래서 컷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2주나 1주 남았어요. 그러면 모든 회의 및 행사 용품 제작 입고 완료하고요. 참석자 명부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이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연회 행사 최종 계획 및 계약 개런티 하고요. 임시 고용은 업무 분장이나 현장 교육, 뭐 큰 행사 같은 경우 이제 자원봉사자도 필요하죠. 이제 회의 종료합니다. 회의가 이제 잘 되고 끝났어요. 그럼 결과 보고서를 우리가 발간해야죠. 회의록 정리하고 등록자 명부를 갱신하고 경비를 정산한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땡큐 레터를 알려야죠. 오신 분들이 감사 서신, 그다음 조직위원회를 이제 회의가 종료되면 해체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보시면 정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되죠. 국제대회 조정 신청입니다. 정부 행사로서 국제대회 조정 신청 내용은 국제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 승인 및 지원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출입국 절차예요. 참가 대표의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국 편의를 위한 비자 발급 기준을 우리가 딱 시달하고 우리가 수교가 안 된 나라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타이완이에요. 대만.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교를 단교를 했죠. 그래서 사전 입국 비자를 받지 않는 대표의 경우 보세 구역 내에서 즉석으로 발급해서 통관 절차 간소화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접을 해야죠. 환영하는 아치 이렇게 환영식 하는 이렇게 아치가 이게 뭐고요? 현수막 그렇죠? 어디 환영 알죠? 그런 가두 장치물을 설치하고 가로기를 개양해서 환영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로수길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송입니다. 정부 특정 승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항공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참가 대표의 출입국 항공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겠죠. 그러면 아니면 또 이게 진짜 큰 대회고 뭐 대통령이 온다든가 높은 수장이 오시면 특별 연차를 운행한다든가 특정 구간에 대한 버스나 그다음 기타 교통수단을 우리가 확보해서 국내 교통수단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숙박입니다. 호텔 등급별 소요 객실을 지정해서 객실 종류, 객실 수, 객실 요금의 할인율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및 기타 통신은 공항, 호텔과 행사장, 사무국, 유관기관 전화를 가설하고 국제 전화 및 텔렉스 설치, 우체국, 우편, 수화물, 기념우표도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예요. 케이블 TV에 방송하고 언론인 취재, 그 다음에 주요 인사 특별 면담, 촬영 금지적인 허가, 관광 관련 자료 게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합 예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서열입니다. 이제 의전 행사라고 하는데요. 서열, 그렇죠? 중요합니다. 정부 관리나 대표자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 참석자의 서열을 존중해야 돼. 이게 바로 의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공식 서열이 있어요. 왕국의 귀족.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온다. 그럼 해야죠. 공무원, 군인, 신분별 지위,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열이고 이건 국가에 따라 제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맞게끔 해줘야 되고요. 관례상 서열이 있어요. 공식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말하는 서열인데 그게 우리나라 정도는 아셔야죠. 호텔에 일하시면 요 순서대로 VIP가 1급, 2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니 해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돼 있잖아요. 이거네요. 행정의회, 그 다음에 법 이렇게 돼요. 상권 분립 제도에 의해서 그건데 행정수장이 1번, VIP 1, 넘버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보시면 우리가
그 합참무장, 뭐 우리가 검찰총장, 그 다음에 이 참모총장이잖아요. 근데 순서가 국회의원이 같은 동급이지만 국회의원이 더 위에요. 그렇죠? 같은 등급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그 국회의원은 어찌됐든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으셨기 때문에 더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열의 조정입니다. 상시 서열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라서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위 서열자를 하위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해서 조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위석입니다. 우리가 상석이라고 하죠. 그거는 보통 오른쪽을 상석으로 합니다. 이 오른쪽, 그쵸?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상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서열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터키, 카톨릭에서 좌측이 상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우리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요. 원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우측 운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위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경우하고 상위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두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하위자가 자동차 뒤로 돌아 반대편 문으로 승하차를 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 선박시 탑승입니다. 이런 경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상위자가 제일 먼저 마지막에 타고 제일 먼저 내려야죠. 그 다음에 승하기 탑승제는 상위자가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먼저 내립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서비스 경영이나 그 매너 이런 거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항상 반복됩니다. 서열은 의전 행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호텔리어는 국제회의에서의 좌석은 회의 규모나 회의 장소 등에 대해서 결정된 문제고 일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 간 서열이 있는데요. 각 대표가 회의장 밖에서 각종 행사에 참가할 경우는 각 대표 간의 서열은 그의 계급에 따라 전부 뭐 강요냐 대사냐, 대사 굉장히 높습니다. 장관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관, 정권 공사 및 기타 대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가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렇죠? 잠깐 했는데 잠깐. 자, 그 다음에 정부 측의 국제회의 참가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면 국제회의에서 초청 범위는 회의 주최자가 국제기구인 경우에 기구 규약이나 결의가 정하는 법에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주최국이 관계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초청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간다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 회의 목적, 회의명. 우리가 똑같이 우리 호텔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초청을 한다. VIP. 그래서 오실 건지 물어보는 걸 RSVP라고 그래요. RSVP. 이거 잘 안 써지는데요. 그렇죠. 지저분하네요, 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RSVP라고요. 오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VIP들한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RSVP에 들어가는 초청장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당신을 초대하는지 회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회의명이 있어야 되고 일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의제별 의견 제출 여부를 하고 회의 일정,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신입장이나 정권 위임장 필요가 하는지, 그다음에 대표단 규모나 대표단 홍보처나 통보 시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정부 간 국제회의 대표는요, 외무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게 법률적인 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외무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표단. 누가 하냐? 외무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자, 그러니까 국제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대표단 할 때. 그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대표로서 조약이나 협정 체결 목적은 없고 수석 대표가 강요급이 아닐 때는 외무부 장관이 이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참가가 필요하다. 참고 후보자 양력, 그다음 대표단 일정, 업무 분담을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서, 기초 연설 문안, 경비 내용,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자, 국제회의 관련 사항입니다. 추천을 접수한 외무부는 회의 성격, 중요도, 각 대표의 직책, 경력, 어학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해당 기구 사무국이나 회의 개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합니다. 조한 관계국 공관에 참고로 이를 알려줄 수 있고, 공관이라는 건 이제 대사나 영사를 말하는 거죠.
대표단 규모에서 별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중요성이나 의사 진행 방법, 타국 대표단의 규모, 선례, 이전에 했던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표단의 그 참격은요, 정회원국에 파견되는 정대표단이 있고요. 준회원국의 단은, 아니 비회원국에 파견되는 옵저버 대표단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대표단 구성원의 자격 및 명칭은 아래와 같이 나눠지는데, 요것은 어떻게 나눠지냐, 이건 뭐냐, 이제 이런 용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석대표, Head of Delegation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Delegate 이렇게 많이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당연히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 국제회의는 정말 중요한 거죠. 행사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 기구에서 보통 이걸 Chief Representative 또는 Delegate 그래서 하고요. 대표단 활동을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체 대표입니다. Alternative Delegate는 어쩔 수 없이 수속 대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된 거죠. 정 대표 임명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한 명 또는 수명의 교체 대표를 임명해서 이 중 한 명을 교체 수석 대표를 임명해서 수석 대표를 보좌하는 것이 바로 교체 대표고요. 말 그대로 수석 대표를 교체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준 대표예요. Associate Delegate는 수석 대표가 있고 교체 대표도 있고 준 대표 구분은 1차적으로 그냥 우리 대표단 내에서 서열에 불과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한 각국 대표의 회의 참가 자체에 실적인 차등을 두는 것도 아니다. 그냥 여기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 두 개만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 자문가는 누구냐? 대표단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문에 응하는 보좌역이고요. 신문 지체상 대표로 임명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 엑스퍼트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뭐냐면 기술적이거나 어떤 전문 분야, 그래서 관여하는 좀 대표단을 보조 지원하는 대표 단원입니다. 보통 교수진들, 그렇죠?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관하여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좀 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러닝타임이 1시간을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과제는 이게 50분 찍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제가 하나가 좀 적어질 거고, 대신 역으로 항상 매주에 2점씩을 주기로 되어 지금 과제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어 컨벤션 영어가 2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